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군 폭격을 선포한다. 2. KF-21 왕좌에 앉다. 3. 324조 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 관련. 지난 2일 인도네시아는 만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금액의 납부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 원어치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는 2019년 1월 이후 무려 3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쯤 되면 돈 갚지 않는 놈을 인도네시아라고 불러야 할 판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납부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평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는 버티기에 들어간 인도네시아가 결국은 자충수에 빠져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 소식은 반갑긴 합니다만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래도 이상했지만 이상한데요. 이번에 납부한 금액 94억 원은 그동안 누적된 미납금 약 9천억 원 가운데 1% 정도에 불과한데, 한국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올해 분담금 납부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기존 예산 일부를 전용해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주느니만 못한 분담금은 급하게 처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과연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한국과의 분담금 마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가 급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국 측에 최대 36대의 F-15EX 전투기를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이미 지난 2월 미 국무부가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미국 군사매체 아비아실라에 있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F-15EX 전투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보잉 임원들이 지난주 인도네시아와의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자카르타행 비행기를 탔으나 납부 방식의 차이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회담은 결정적인 결과 없이 끝났고, 이는 올해 말 협정에 서명하려는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죠. 보잉 측 관계자를 만난 프라보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매체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은 아세안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위해서 계약의 성사가 필수적이나, 즉 KF-21 미납을 질질 끌다가 미국과의 거래마저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수전노의 대명사 보잉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같았으면 140억 달러 약 20조나 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지만, 무려 4년 가까이 돈 떼먹은 인도네시아를 보니 보잉이 기겁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라 엄포를 놓은 것이죠. 그나저나 4년간 돈 없다며 94억 찔끔대고 F-15EX에는 20조를 쏟아붓는다는 게 진짜 웃음벨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국가 간 가장 중요한 협상력인 신뢰를 잃어버렸고 신용불량국으로 등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지역 라이벌인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박박 긁으며 조롱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지난달 21일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러메이 도입에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군사매체 디펜스 세큐리티 아시아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막대한 연체로 인해 시제기조차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신뢰를 저버린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보라매 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KF-21 분담금 연체로 인해 국가 신뢰도가 바닥을 찍어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급하게 예정에도 없고 마음도 없던 분담금 일부를 납부한 것이죠. 금액만 봐도 인도네시아가 진심으로 완불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국 군사매체 제임스 소속 기자가 JNS 특파원 출신인 군사 전문가인 알만 셀바스는 자신의 SNS에, 즉 이러한 미국의 이례적 요구는 KF-21에 탑재된 첨단 기술이 다른 나라에 이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의 협력 관계와 더불어 이슬람 국가 중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튀르크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가 같은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의 KF-21의 기술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TFX의 개발을 위하여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할 경우 튀르키예가 인도네시아 측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벌써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가 사전 밑그림을 그리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7일 네덜란드 군사 싱크탱크 오릭스 피오엔코에 따르면 주터키 인도네시아 대사인 랄로 모하머드 엘비에일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이미 KF-21 라팔 F-15, EX 등 문어발 계약을 체결해 자금 조달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른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에 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에르도안의 수건 사업이자 꿈인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즉 KF-21의 첨단 기술일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5대 핵심 기술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음에도 미국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KF-21에 탑재된 기술들이 미국 내에서도 첨단 기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지난 3일 터졌습니다. 글로벌 항공 우주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 에이비에이션 윅는 2022년 연례 시상식에서 방위산업 수상부문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KF-21이 전투기로는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1916년 미국에서 창간된 항공 우주 전문지로 올해로 65회를 맞는 연례 시상식은 편집장들이 직접 항공 우주 방산 비즈니스 4개 부문에서 한 해 동안 특별한 성과를 거둔 기체단체에 수상하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시상인데요. 미국 워싱턴 DC 국립건축박물관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KAI의 KFX 개발 책임자인 차재병 수석 엔지니어와 이이루 기술고문 미주법인장인 김경준 실장이 참석하였는데 에비에이션 위크 KF-2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후회하고 있니? 이런 상황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최근 행보의 인도네시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간 진행된 동남아시아 최대 방위 산업전 시회인 인도 디펜스 2022에 KAI는 인도네시아와 주변국 군 수뇌부와의 면담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의 잠재 신규 소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날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FA50과 KF-21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고 KAI 부스에는 주최 측인 인도네시아 관계자보다 말레이시아 관계자들이 더 많이 몰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궁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공군 소속 양식 하피즈 아부 파카를 중령은 슬슬 인도네시아는 자신이 X됐음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라이벌인 말레이시아에 무시당해 공동개발국이라면서 시제기는 구경도 못해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미국과 거래도 막혀 아주 쓰리쿠션으로 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큰 것이 남아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역량마저 무너질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조코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릴 G20을 앞두고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바로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의 대표적 중립국으로 발돋움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동남아의 스위스가 되려 했는데요. 그러나 사상 초유의 20조 일시불 요구 및 판매 거부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마침 중립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뢰입니다.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각 국가와 개별적인 협력을 맺기 위해서는 각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표적 중립국인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여러 혜택 및 이점을 누려온 것은 모두 다 그들의 철칙인 국가 간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뢰가 쌓기는 매우 어려워도 무너뜨리기 쉽듯 스위스의 신뢰 역사는 무려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알프스의 험준한 산맥을 끼고 별다른 자원이 없던 나라 스위스의 유일한 경제적 수단은 다름 아닌 용병이었습니다. 알프스 산악지방에서 강인하게 살아온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은 용맹할 뿐만 아니라 남다른 충성심으로 고용주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신의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라틴어 파이디즈 서벤더의 명제는 스위스 용병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용병이 될 후손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신뢰시켰고 그 신뢰는 지금까지 내려져와 스위스 하면 제일 먼저 신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하면 신뢰가 아닌 신뢰가 떠오릅니다. 매우 신뢰한데요. 글쎄요, 인도네시아가 극각 분담금이라고 여겼을지 모를 그 시작으로 인해 미국에 의해 일시불 아니면 못 산다는 비아냥을 들을 지경까지 번져버렸습니다.
중국이 강국은 될 수 있지만 선진국은 될 수 없듯이 인도네시아가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중립국은 될 수 없듯 이 둘은 닮아가고 있죠.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미국의 공장 건설까지 검토하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뒤통수를 때렸죠. 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반도체 시장을 제재했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 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번 달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 사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 하이닉스는 무기와 다렌에서 디램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 사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 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인텔 등과 비교해 수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댈 수 없었고 미국은 통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부 USTR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어졌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 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 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한 것이죠. 128단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 인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 사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 의회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쯔 메모리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LH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쯔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0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이러한 삼성의 기술 추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2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차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라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반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지 굴리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